하이테크 챌린지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은 음속의 2배로 대서양을 비행하는 콩코드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점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 로봇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이테크 챌린지를 통해 시속 515km로 달리는 태제배 초고속 열차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테크 놀러지 비디오는 쉴 새 없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과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라파엘 전투기와 기타 여러 가지 첨단 기술도 이 하이테크 챌린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4월에 있을 프랑스령 기아나 크루 3번 로켓 발사대. 우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유럽인들은 새로 만든 에리언 5를 우주로 발사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리언 5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다목적 발사용 로켓으로 헤르메스 우주 비행기를 발진시켜 천년 왕국을 끌어오려는 유인 우주 비행에 대한 거대한 도전을 향후 20년간은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 각국에 급증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 또한 충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7톤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위성을 발사시킬 수 있는 에리언 5가 개발됨에 따라 1970년대 유럽 우주공학에 막을 올린 프랑스 독일 합작품인 240kg짜리 심포니 통신위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Der Satellit hier von der Erde den Abstand von 36.000 Kilometer. 1957년 10월 4일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이 발사된 이후로 심포니는 유럽 우주 탐험의 출발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우주 활동은 사하라에 건설된 아미규어 로켓 발사장과 디아몽 로켓 발사대와 그들의 최초 인공위성인 38kg짜리 아스트릭스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통신산업의 수요 급증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최초의 통신위성 사업을 합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심포니였습니다. 1967년에 프랑스 독일 간의 기업협회가 설립됐는데 참여 회사는 세계 독일 회사인 MBB, 시먼스, AEG와 세계 프랑스 회사인 에로스파이알, 톰슨 CSF, SAT였습니다. 이 협회는 한 대 모형과 2대 비행 모델의 설계, 개발, 제작을 위해 구성됐고 심포니 사업의 기본 목적은 양국 생산업체로 하여금 통신위성에 관한 그들의 기술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관련 응용 분야와 이 새로운 통신수단의 미래 용도를 실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2대 비행 모형이 제작됐으나 이 모형을 우주에 띄울 모형이 없어 이 유럽인들은 에리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자원에 의지했습니다. 나사는 이를 허가했으나 심포니의 목적을 상업적이 아닌 교육적, 실험적인 차원으로만 한정시켰습니다. 74년과 75년에 이 2대의 인공위성은 케이프 캐네브럴에서 발사됐습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심포니는 대단한 기술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공위성의 작동 초기부터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유럽 최초로 프랑스 및 독일의 교육 및 교습용 TV 프로가 가봉 또는 아이보리 코스트 같은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전파됐습니다. 게다가 심포니를 사용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TV 프로도 심포니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그 예로 특히 인도를 들 수 있는데 인도 우주연구소의 요구에 따라 2대의 인공위성 중 한 대인 심포니 1이 대서양 상공에서 인도양 상공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심포니를 이용해 유럽인들은 서로 다른 여러 국가들과 통신 연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Valdovise, est-ce que vous me voyez et est-ce que vous m'entendez? Apparemment pas. Bon, je vous entends maintenant que j'ai eu le signal du réalisateur. 심포니는 그 실험적인 차원을 벗어나 에러스파이어, 톰슨 CSF, MBB 등의 유럽 회사들로 하여금 현대 통신 산업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하여 인텔셋 5와 같은 대형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쿠르에 있는 유럽 우주센터에 미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1983년 유럽인들은 최초의 국제 인텔셋 5 시리즈를 에리언을 통해 발사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미국의 포드 항공사, 프랑스의 에러스파이어, 독일의 MBB 간의 합작 사업입니다. 인텔셋이 발사되기 전에 모든 인공위성에 실시되는 바와 같이 특수복을 착용한 작업자들이 추진 연료 탱크에 연료를 채워넣습니다. 이 추진 장치로 인해 인공위성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36,000km의 일정한 고도를 유지시킵니다. 이어서 인텔셋은 에리언 위에 장착되고 그 위에 씌운 덮개로 대기권 통과 시 내부 장치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인텔셋은 거의 2톤에 달하는 거대한 통신 위성으로 2층 건물 크기이며 대륙 간에 2개의 TV 채널과 12,000개의 전화선을 동시에 연결 가능케 합니다. 25년 전에 얼리버드라고 불린 최초의 40kg짜리 우주선이 발사된 이후로 오늘날엔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인텔셋 6 시리즈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이 기간 중 국제통신에 대한 관세는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TV 방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15대 인텔셋 시리즈 인공위성 중 10대는 미국 아틀라스 발사대에 의해 발사됐으며 나머지 5대는 에리언에 의해 발사됐습니다. واهلا بكم معنا في هذه الجولة السريعة مع مطالعات الصحف الصادرة لهذا اليوم. 아랍셋은 공동체 통신위성으로서 동일한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가진 국가들 간의 상호 통신을 이뤄 21개 아랍연맹 국가들에게 현대 통신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랍셋은 프랑스 에러스파이얼사가 제작했고 지구상에서는 1.2톤, 대기권 밖에서는 600kg의 무게에 달하는 인공위성입니다. 이 통신위성은 21개의 아랍동맹 국가들의 한정된 지역을 위해 7개의 TV 프로와 8,000개의 전화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인공위성처럼 아랍셋도 그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동시험은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재현시켜줍니다. 온도 쇼크 시험을 통해 궤도 밖에서의 심한 온도 일교차를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공위성에 2만 개에 달하는 솔로 셀러가 충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시험해 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아랍셋은 다른 인공위성처럼 압력 컨테이너에 담아서 화물용 비행기로 카이안에 보내지고 에리언 발사용 로켓에 수송되는데 이 로켓은 발사하는 날로부터 약 2달 전에 유럽의 제작사에서 선박으로 기아나에 보냅니다. 결국 이 통신위성은 특수 호송을 받으며 카이안 공항에서 약 60km 떨어진 기아나 우주센터로 와야 됩니다. 인공위성이 완벽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쿠르에 위치한 이 건물 속에서 최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중 발사가 이루어져 한 대의 에리언 로켓으로 2대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띄우는데 아랍셋은 브라질 셋과 함께 발사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 2대의 인공위성은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 로켓이 합류되는 지점인 발사대 부근으로 이동합니다. 두 인공위성은 에리언 로켓의 제일 앞부분 유선형의 덮개 안에 설치돼 발사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랍셋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작동 통제팀에 의해 운영됩니다.
If I run a little sequence, diese Wolken erreichen morgen den Südwesten Deutschlands. Petite dépression gentille, quelque part au milieu de l'Atlantique. sulla nostra penisola dei grandi rasserenamenti. Elles resteront supérieures aux normales saisonnières particulières. Here this morning, there was a typhoon called Ivy, which is moving fairly close to the 지구와 대기권의 기상학적인 영상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위성인 미티오셋 인공위성은 기니아 해상의 36,000km의 적도에 고정되어 매 30분마다 사진 촬영을 한 후 독일 담스타트에 있는 미티오셋 통제센터에 영상을 송신하고 있습니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구 표면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적외선 촬영을 통해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수분이나 지구 표면 온도와 바다와 구름의 온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담스타트 센터에 접수된 기초 자료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 처리됩니다. 접수 자료가 분석된 후 관련된 모든 변수들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구름 이동 벡터와 바다의 표면 온도와 대기권 습도와 강우량과 구름 높이 분석 등 일기예보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기상학 분석의 일부분도 미티오셋 시리즈 인공위성에 의해 실시됩니다. 독일 담스타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메셋 국제조직이 유럽 전용 기상위성 시스템인 미티오셋을 운영합니다. (1988년 6월에) 이곳에서 에리언4에 탑재된 미티오셋과 다른 2대의 인공위성은 보조 발사용 로켓의 점화와 함께 지금 우주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분) 후면은 태제배 고속열차의 무게와 맞먹는 417톤에 달하는 에리언 로켓이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 2대의 보조 추진 장치는 분리됩니다. (2분 30초) 후에는 핵 추진 장치가 분리되며 에리언은 4대의 엔진으로 가해진 힘으로 계속 비행합니다. 제1단계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제2단계 엔진이 점화된 에리언은 이미 100km 고도에서 나르고 있습니다. 유선형 부분이 방출된 후 미티오셋은 우주의 진공 상태에 처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쿠로를 출발한 지 6분도 안 되어 2단계가 분리되고 제3단계가 점화됩니다. 이 상태는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약 12분간 지속됩니다. 에리언의 3단계와 3대의 인공위성은 이제 대서양의 기니아 상공 300km 위치해 있고 크루에서는 이미 6,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크루에서 발사된 지 20분 만에 미티오셋이 드디어 방출되는데 아마추어 무선 기사용인 작은 M셋 위성이 이어서 방출됩니다. 에리언은 3대 중 마지막으로 방출된 미국의 페넴 통신 위성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우주를 계속 돕니다. 이로써 에리언의 임무는 완료됐으며 이제부터는 지상 통제탑에 의해 이들 인공위성들이 각자의 역할대로 운영됩니다. 심포니 프로그램을 합작으로 발사한 지 12년 만에 프랑스와 독일은 1981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TDF와 독일의 TB셋의 개발을 위해 또 한 차례 손을 잡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PAL 또는 세캄 방식보다 성능이 우수한
디투맥 방식을 사용하는 TV 방송용 통신 위성은 선명한 화질과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모든 위성 제작업체가 유로세틀라이트를 선정하는데 이 회사는 프랑스의 에로스파시알과 알카텔 에스파스와 독일의 MBB, ANT, AEG와 벨기에의 ETCA가 설립한 합작 회사입니다. 1988년 10월 프랑스 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 TDF-1은 드디어 우주로 발사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feu, allumage. Décollage. 코로를 떠난 지 20분 후에 TDF-1은 앞서 나온 미티오스처럼 지상에서 통제한 명령대로 궤도에 진입합니다. TDF-1은 툴루즈 CNES 통제센터가 인공위성의 수명인 약 10년 정도를 밤낮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이 인공위성의 솔라 판넬은 지상 통제탑의 명령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이어서 TDF-1이 적도를 따라 고도 36,000km에서 정확한 지구의 타원 궤도를 돌 수 있도록 소형 에퍼지 엔진을 여러 차례 점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TDF-1은 지구 회전 속도와 동일하게 비행을 하게 되므로 지구상 한 지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제탑의 명령에 의해 태양열 판넬이 완전히 열리며 따라서 그간 배터리에 의존했던 인공위성은 앞으로 태양열에 의존하게 됩니다. 끝으로 TDF-1의 트랜스미션과 접수 안테나가 열리면서 작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몇 차례의 이동 끝에 TDF-1은 적도 서쪽 방향 19도 위치에서 완전 고정됩니다. 비로소 TV 방송이 전달하게 됩니다. TDF-1이 크루에서 발사된 이후 작동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TDF-1과 2 DB센 모드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텔레엑스와 함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TDF-1과 2가 작동됨에 따라 가로대 세로 비율이 16대 분화되는 고급 영화식 대형 화면이 송신 가능하게 됐으며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방송되는 스테레오 방송이 여러 채널로 송신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탄생된 고화질 TV라는 것입니다. Bonjour Annie,
Est-ce que vous pourriez me passer Françoise, s'il vous plaît? 유럽 지역을 커버하는 우주 통신 위성이 바로 유텔셋입니다. 본부와 운영센터는 파리에 위치한 몽파르나스 타워 빌딩에 있습니다. 통제센터는 랑부에 있고 유럽 인공위성 TV 조직체인 유텔셋은 현재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궤도에 진입된 차세대 유텔셋2 인공위성들은 막강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 17,000개의 전화선과 16개 TV 방송을 동시에 연결하는 기능을 발휘 중입니다. TDF와 같이 유텔셋2는 메카노 장난감, 조립 세트처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유럽 프로그램 제작업체들이 유텔셋에서 직접 터키를 위해 제공하는 터키셋에 내장된 기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 축을 갖추어서 그 기반을 단단히 하고 연료 탱크도 함께 갖춘 유텔셋2와 같은 유형의 인공위성은 온도 조절과 추진 장치, 텔레메트리와 리모컨, 고도 및 궤도 통제를 위한 특수 장치를 보유한 일종의 모듈러 인공위성입니다. 더불어 설치된 2개의 태양열 판넬은 인공위성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유텔셋2 기종은 그 무게가 약 2톤에 달하는데 이 중 800kg을 차지하는 연료는 8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넓이가 2.5m에 달하는 입방체 모양의 이 인공위성은 양쪽에 금박지로 덮여 있으며 2개의 20m 길이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이 통신위성의 핵심 부품 중 하나는 리피터인데 여기에 달린 거울과 같은 2개의 안테나는 TV 방송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확장시켜 지구에 있는 TV 시청자들에게 다시 송신해줍니다. 필요에 따라 유텔셋2는 대륙 일대를 대상으로 넓은 전파를 보낼 수도 있으며 서부 또는 중앙 유럽과 같은 제한된 지역에 좁은 전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90년대에는 6대 유텔셋2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유럽인들의 상호 통신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소라고 명명된 적외선 관측 과학위성은 보이는 우주의 끝까지 포착하기 위해 하늘을 샅샅이 탐색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렌즈를 생산하는 데는 극도로 엄격한 청결 장치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곳이 수술실보다도 더 깨끗한 이유는 거울에 미소한 먼지가 하나라도 묻게 되면 향후 관측 장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우주에서 발생한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이 이소 망원경은 섭씨 마이너스 270도나 절대 0도에 가까운 절대 온도 3도의 저온 상태를 최대한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됩니다. 행성, 아스트로이드 소행성, 스텔러 시스템 우주의 핵융합의 먼지, 우주 환경, 성능 등 우주의 저온 형태에 대한 관측 및 지구로부터의 관측은 대기권의 영향을 받아 그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이소는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소는 보이지 않는 우주 세계를 샅샅이 탐색해냅니다. 이 인공위성은 유럽 우주국을 위해 에르스파시알에서 개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측용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이 축적됐으며 이러한 기술은 프랑스의 최첨단 군용 관측 인공위성인 힐리오스를 탄생시켰습니다. 힐리오스는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민간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사용해 지구를 관측하는 일에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팟은 고도 850km 지점에서 20m 크기의 물체를 천연속으로 볼 수 있고 10m 크기의 물체도 흑백으로 볼 수 있는데
힐리오스는 이보다 한 단계 발전된 1급 비밀로 취급되는 뛰어난 선명도를 자랑하며 같은 고도에서 2, 3m의 작은 물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스파처럼 힐리오스도 양극 궤도를 도는데 지구의 남북극을 계속 지나며 지상에서의 작은 물체 이동도 포착해냅니다. 초기 관측은 광학으로 이루어지지만 금세기 말까지는 레이더나 적외선으로 하며 이로 인해 차세대 힐리오스는 밤낮 구분 없이 작동할 것입니다. 1656년 토성고리를 발견한 천체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하이겐스 탐사용 인공위성은 또 다른 종류의 인공위성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하이겐스는 우주를 횡단해서 인간의 지적 탐구욕을 만족시켜주게 됩니다. 나사에서 제작된 카시니 우주선에 실려서 7년 동안 비행한 후 하이겐스 탐사용 위성은 토성의 17개 위성 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탄을 향해 발사됩니다. 타이탄은 직경 3,000km의 오렌지 색깔의 위성인데 아직까지도 신비에 가려 있습니다. 타이탄의 빠른 속도로 접근하다가 대기권에 진입한 하이겐스 탐사 위성은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그 속도도 줄어듭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얼어있으며 지구 원래의 대기권과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이겐스는 낙하산이 펼쳐진 후 추락할 때까지의 몇 시간 동안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이겐스가 작동하는 동안 카시니 우주선은 토성을 계속 돌며 타이탄에 접근하는 하이겐스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지구로 송신해 줄 것입니다. 하이겐스는 2003년 초에 타이탄 위성에 착륙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인공위성 중에는 지구로부터 비교적 낮은 고도인 300에서 500km 사이를 날고 있는 유인 우주선도 있습니다. 현재는 소련인들만이 그들의 우주 정류장에서 계속적인 우주 생활을 하고 있지만 90년대 말에는 프리덤이라고 불리게 될 국제 우주 정류장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유럽인들은 콜럼버스라고 불릴 우주 연구실과 미래의 우주 정류장으로 인간과 물자를 나르게 될 헤르메스를 개발, 완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 정류장은 지구에 대해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 것이며 업무실과 휴게실과 오락시설을 갖춥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해 과학자들은 비상시 승무원들을 싣고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일종의 우주 구급선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지구를 계속 돌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인공위성 도시는 장거리 탐사용 로켓을 위한 서비스 정류장이 되어 다른 행성으로 가는 승무원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2010년엔) 이런 대형 인공위성이 달나라에 정착할 사람들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0년엔 화성을 향해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될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금세기 최고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의 이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따뜻한 인간애와 깊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범우주적 과학 세계를 펼쳐온 아인슈타인. 끝없는 사고와 관찰의 산물인 상대성 이론. 특수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업적은 그의 천재성 때문인가 아니면 천재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 꿈과 지나온 삶, 그리고 수없는 고뇌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 천재적 잠재력은 어떻게 그와 같이 개발할 수 있을까? 현대교육의 참다운 방향에 대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절대자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서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최고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지닌 아인슈타인의 순수성. 이 7편의 비디오 시리즈는 지식의 탐험자 아인슈타인의 정신세계와 위대한 과학이론을 설명하는 과학여행 특급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아인슈타인과 그의 예찬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과학적 탐구 정신의 방향을 정립하고 영원한 유산으로 간직하십시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